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 맞이해서 너무 평소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임 변호사께서 이제 이승만과 분단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일제하에서 해방되기 전후에 국제사회에서 어떤 정치적인 흐름이 있었는가를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전에 제가 1945인가 하는 책을 읽었어요. 네네. 얼마 전에. 네.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얄타 회담부터 네. 1945년 2월부터 네. 8월까지 벌어졌던 그렇습니다. 일들을 쭉 열거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일 때 해방되기 직전에 벌어진 국제 회담이 몇 개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일 첫 번째가 43년에 그 카이로 회담. 네. 그때는 장개석이 참여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카이로 회담이라는 중국 영화가 있었어요. 예, 블록버스터인데. 예. 거기 예. 보니까 웃기는 게 장개석이 아니라 무슨 모 대통령이 참가한 걸로. 그렇습니까? 그래서 떼놈들이 이 국제 기가 차서 내가 정말 마치 공산당이 그게 주역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본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서 43년 말에 11월 달에 일본을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한국의 장개석이 그렇죠. 한국의 독립을 이제 지켜줘야 된다는 네. 그런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45년 2월 달에 얄타. 얄타이다. 그 크림반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량이 되어가지고 러시아가 강제적으로 점령을 한 예. 얄타. 거기에 이 러시아 황제 여름 궁전이 있었더만.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몇 박 며칠 걸쳐 갖고 흑해까지 들어가서 네. 미국이 이제 흑해에 군함을 띄워놓고 거기에 이제 오래된 기족집을 하나씩을 하나는 영국, 하나는 러시아, 네. 하나는 뭐 처칠, 예. 그 하나는 미국. 루스벨트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회담을 하던 과정이 나오더만요. 네. 근데 그 제가 읽은 책에 보면 거의 루스벨트는 몸이 안 좋아가. 네. 그 갔다 온 직후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45년 2월에 얄타회담이 있었고 예, 예. 2달 후인 4월에 루즈벨트가 사망한. 독일이 완전 패망하기 직전에 직전으로. 먼저 루스벨트가 사망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츠담 회담이 있었죠. 예, 45년 7월. 7월이죠. 이제 포츠담 회담 때는 처칠이 또 처칠이 2차 대전이 이제 독일이 망할 때까지는 수상을 했어요. 지난 주말에 반역자들이라는 넷플릭스에 그 영들을 조금 봤는데 길에서 일부 보고 2부 보다가 말았는데 그때가 뭔가 하면 이제 이 2차 대전에서 이 독일이 지기 직전에 이제 그 영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제 소련이 이제 2차 대전에서 성전국으로 떠오르면서 영국 사회도 사회주의가 판을 치고 미국은 이제 거기에서 발을 빼고 돌아가려고 하고 그 OS에서 그렇죠. 전략정보국 예. 거기에 이제 이 미국이나 영국의 강경파들이 사회당의 이제 애틀리, 노동당의 애틀리 네, 정권이 처칠한테 이겨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완전히 패망하기 전에 그때 포츠담 회담에는 처칠이 갔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회담 첫날인가가 처칠 참석을 했다가 예. 총선에서 이제 패배가 확정되니까 바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애틀리가 이제 대신에 정상으로 이제 나온 거죠. 그때만 해도 이런 회담을 하면 몇 박 며칠씩, 그렇습니다. 일주일씩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에 전쟁 중에 미국 대통령이 죽고 또 전쟁 중에 처칠에 영국의 수상이 교체되고 그러면서 그때 보면 이 노동당이 영국에 부르는 구호나 강령이나 보면 굉장히 빨간 색깔이 많이 포함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의 공포가 전쟁에 이기고 사회주의화 되는가 아니냐, 소련을 추종하는 이런 두려움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이제 벌어졌던 스토리예요. 말씀 좀 하시고요. 그래서 뭐 이제 최근 이제 그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말 수신료를 받는 대한민국의 공공 KBS에 나와서 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해서 제가 뭐 당연히 뭐 이승만 대통령님이나 이런 분들에 제가 무슨 많이 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주위에 이제 좀 좌쪽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논쟁을 할 때 이제 좀 제가 좀 잘 활용했던 것들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좌파 쪽에 따르면 이승만 대통령은 뭐 독립운동도 제대로 한 적도 없고 건달이고 예, 건달이고 그냥 뭐, 쓱쓱 다니면서 돈이나 떼가 교포들한테 삥이나 뜯고 삥이나 뜯은 사람처럼 예, 이야기를 예, 하죠. 예. 그게 뭐 예를 들어 사실이라고 일단 치면 이 한 가지가 설명이 안 됩니다. 예. 예,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1945년 9월 6일, 그러니까 그 영운형과 박헌영이 이제 미군이 주둔하기 전에 예. 이제 그 뭔가 이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일념으로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걸 선포합니다. 자기들끼리.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다수는 그러니까 당시는 이제 그 상해 임시정부 박헌 선생님도 귀국하기 전이니까 이제 당연히 다수는 이제 요직들은 이제 여운형계 혹은 박헌영계, 특히 이제 박헌영계의 남노당 세력들이 이제 다수를 이제 장악을 했었는데, 근데 그 자기들끼리 그냥 뭐 정부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주석으로는 누굴 추대하면 안 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주석으로 추대합니다. 예. 잘 알다시피 뭐 영운영 선생님이나 뭐 박헌영 같은 사람은 이거 분명히 좌쪽 성향 중도 좌파거나 완전 뭐 좌파인데 이승만 대통령을 주석으로 자기들이 추대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아직 귀국도 안 했는데. 그때 여운형은 건준이라고 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국내에 있었던 조직들 중에서 가장 잘 조직되어 있었던 것이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 건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운형의 건준이 마치 대한민국 정부인 양 그렇게 착각도 했고 그 미국이나 여기서 다 인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랬는가 하면 당시에 분할을 통해가 좀 이따가 하시겠지만 남쪽은 미군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미국 하면 이승만이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작동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부분 좌파들이 그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작동을 했고,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좀 살펴본 바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를 포함한 좀 이렇게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대한민국 정치인 뭐 어떤 지도자 그런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뭐 압도적으로 그냥 뭐 누구와 비교할 대상도 없이 그냥 그분이 제1로 그냥 영순위로 꼽혔던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1919년 3월 1일 이제 3.1 운동 후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 특히 서울에서도 한성 임시정부가 꾸려지는데 거기에 두 개의 정부가 모두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다 지명을 받으시는 동의가 돼서. 예. 자 그러면 여운형은 모르겠지만은 박헌영은 당시에 나중에 남노당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북한과의 교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시를 받고. 그렇죠. 그러면 북한은 소련이 이제 내세운 대위 출신, 소련군 대위 출신, 한때는 마적단도 했고 그렇죠. 윤일성이 북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북한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 남쪽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아마 북한 그쪽에서 지령이 세워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거 북한하고 이쪽하고를 나중에 이제 합작 그렇죠. 정부를 이제 세우는 이런 계획하에서 이승만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오다를 받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건 이제 그 좌파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독립운동이라고는 일도 안 하고 뭐 프린스턴 뭐 박사도 그냥 뭐 이렇게 좀 때를 써가지고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이 중차대한 시기에 좌파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석으로 추대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잘 아시는 분이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박헌영은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남노당의 그 두목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전쟁 이후에는 이제 월북을 해서 하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 가서 장관도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선노동당의 예. 이제 부주석을 하게 되죠. 부주석을 했죠. 예. 근데 이제 이 양반이 나중에 1955년경에 이제 이제 재판을 받아서 사형을 당하였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미제 간첩이라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서점에서 관련된 북한에서 나온 그 재판 기록 같은 게 책이 있어가지고 좀 유심히 봤더니 이제 북한에서 이제 일단 그 재판 기록에 따르면 박헌영은 1920년대 초반부터 그러니까 간첩인 미국 선교사의 꼬임에 빠져서 그 당시부터 쭉 미국을 위해서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30년대에 좀 들어와서는 또 일제 협력 같은 일제 간첩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미국 정보 당국의 지시를 받아서 활동을 했던 미제 간첩이기 때문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만약 그 북한의 주장이 맞다면
박헌영은 제가 볼 때 건국 훈장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냐. 그 북한까지 침투해서 침투해서. 우주석까지 맞으면서 미국에 보고하고 결국 북한을 엎으려고 잠입했던 사람이 김원봉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북한에 가서 그 의열단하다가 북한 가서 장관했던 김원봉 서훈 이야기 나오는데 기가 좀 차더라고요. 기가 찹니다. 김원봉은 의열단을 할 때도 좌파였어요. 좌파였어요. 빨갱이였죠. 그러고 그래서 한마디로 테러단으로 상해 임시정부도 뭐 마치 무슨 김구와 김원봉이 사이가 원만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굉장히 경계를 하고 그 의열단 세력을 조심했죠.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의열단이나 이런 것이 뭐 과거에 장개석 정부에 보면 또 나중에 변질대가 백이사 또 한국에도 뭐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해방 이후에 그런 어떤 테러 단체 비슷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편 내 편을 안 가리고 다 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김원봉이 이제 남쪽을 택하지 않고 고향이 남쪽이죠. 네네 그런 걸로 경구인가 어딘가 알고 있는데 그건 북한으로 가버렸어요. 네. 자 그렇다면 그런 김원봉 결국 북한 정권의 수립과 김원봉 6.25 전에 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진으로 북한 결국이죠. 그러면 6.25 때 북한에서 장관급을 맡으면서 한국을 공격하는 부분에 기여를 했을 건데 뭐 그때는 장관이 아니었었겠지만 그럼 김원봉을 서운을 해요. 참 기가 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이 말씀을 좀 그것도 하는 거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도 그런 박헌영 밑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뭐 독립까지는 모르겠 그래서 아마 독립 유공자로 인정받은 게 아닌가 미국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거기도 또 무슨 뭐 조작되어진 경찰 정보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그 왜 유공자를 받을 만하다라는 한때 몸을 담았지만 공산당이나 남노당에 그때 6.25 때 서울에 피난 가지 않고 남아서 부역했던 사람들을 다 나중에 신고했다. 그래서 경찰에 이제 뭐 밀정 활동했다는 이제 근거를 들고 있는데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제 생각에는 김정은이가 좋아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밀정한테 훈장을 줍니까? 그런데 웃기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왜 김일성이가 이 6.25 전쟁을 지고 이제 비기고 휴전하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 이렇게 남쪽에서 넘어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숙청을 했을까요? 그게 이제 뭐 결론적으로 저는 제 생각은 뭐냐면 결국 이제 그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배웠던 체제가 결국 이제 스탈린식의 어떤 그런 1인지 독재 체제니까. 예, 그러니까 스탈린이 트로츠키고 뭐고 다 죽이고 뭐 멕시코까지 트로츠키가 암살시키죠. 가서 피해갔죠. 권력 투쟁에서 밀려서. 근데 트로츠키가 더 원론적인 공산주의자 아니었습니까? 공산주의자고. 저건 건달이고 스탈린은요. 한때는 산적 강도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트로츠키는 엘리트지요. 그렇죠. 그런데 트로츠키가 밀려서 멕시코로 갔는데 거기 멕시코에까지 자객을 보내가 여러 번 보냈어요. 그 나중에 도끼로 죽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김일성이가 6.25 때 질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미국이 그렇습니다. 개입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미국이 개입을 하면서 평양이 거의 초토화되어 버리고 이제 이래 된 상황에서 자신의 권력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다. 이 권력 기반이. 왜냐하면 북한에 뭐 사람들 2명 중에 1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엉망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가 그런 부분들을 이 권력 장악을 위해서 이제 상당한 숙청을 다 여기저기 다 해버린 거라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김일성 입장에서는 6.25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아마 제 예상이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되는 자기가 굉장히 많이 당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일성은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스탈린은 당연히 미국이 개입하기를 할 것이라 생각했고 오히려 스탈린이 원했던 거는 한국 전에 미군이 깊숙하게 개입을 해서 당시 이제 결국 원했던 건 그래서 결국 이제 유엔군 파견 등등에 대해서 딱 소련이 기권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소련이 반대를 해버리면 유엔군 깃발로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딱 소련이 유엔군 깃발로 미군이 들어오기를 길을 열어준 거죠. 제가 봐서는 미국이 어느 정도로 이 남한이 북한이나 이 한반도는 소련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시에 유럽의 공산화였지 않겠습니까? 터키를 공산화시키고 그리스를 공산화시키고 이걸 더 저쪽으로 이제 이렇게 안 그러면 또 독일을 공산화시키고 이제 동유럽은 공산화가 거의 뭐 선거를 의해서든 탈취에 의해서든 다 진행을 시켜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소련이 당시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인도 차이나 반도. 그렇죠. 거기에 이제 프랑스가
물론 전쟁에 이겼지만 비리비리한 상태에서 확 밀어버려서 월명을 시켜서 이 남북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심지어 뭐 말레이시아, 태국까지 먹어버리는 이 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이라는 거는 남한만 먹고 나면 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바다 건너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부분을 가지고 북한을 내리보내서 유엔군이 정말 어느 수준으로 전쟁에 개입하는가, 제한적으로 개입하는가, 전면적으로 개입하는가, 핵폭탄을 쓸 것인가, 이런 거를 갖다가 이 스탈린이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그러지 않았겠나. 난 그렇게 생각이 저도 들어요. 마찬가지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끝내 사실 소련이 개입을 하지 않거든요. 물론 중국을 이제 예, 부추겨. 그런데 소련도 굉장히 이득을 본 게 뭔가 하면 하나 확인한 게 있어요. 미국이 몇 개 사단만 제한적으로 이렇게 했지. 월남전처럼 전면적으로 개입도 안 했어요. 맞습니다. 미국이 보면 병력이 항상 모자랐어요. 맞습니다. 최고조로 올라가서 이제 거기 뭡니까? 무슨 전투예요? 저 북한의 호수 장진호 장진호 전투 때 보면 미국의 사단이 한 4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로 올라간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투입된 미국의 사단 병력이 내가 볼 때 한 10몇 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당시 미국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트루만이 이제 루스벨트 이후에 맡으면서 이 전쟁은 기본적으로 원상 회복시키는 게 그냥 다행인데. 그렇죠. 뭐 거기에 메가드가 우기고 맞습니다. 이승만이 말을 안 듣고 해가지고 위로 올라갔지만은 거기에서 미국이 만약에 전면적으로 병력을 더 투입해서 중공군이 오더라도 막 세게 공중전을 벌이고 세게 이렇게 병력을 더 투입하고 했으면 그 휴전선 근처에서 계속 3년간을 공반전을 벌였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휴전을 끌어내기 위해서 전쟁도 소모전도 벌였고 맞습니다. 미국은 38선으로 다시 원상 회복하는 게 목표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확인한 거는 미국이 전면적으로는 개입을 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또 소련 국경이나 그렇습니다. 만주에는 네. 거기서는 공중전을 안 벌이려고 안 하는 벌이려고. 거라. 또 소련 조종사들이나 중국군 조종사들이 공중전은 그 애들이 다 했잖아요. 북한이 뭐 공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군의 당시에 세이버 전투기나 이런 최초의 무슨 제트 전투기하고 소련의 미그기하고가 한국전에서 최초로 교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로 쌍방의 피해가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소련은 당시에 보면 인도 차이나나 이런 데서 그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테스트했다. 그렇습니다. 또 중국은 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대만을 먹으려다가 그렇죠. 이제 이 한국전이 벌어져서 대만은 중단을 했습니다만은 미국이 또 개입할까봐 그렇죠. 대신에 티베트 그럼 미국이 개입 안 하는 예. 큰 티베트를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티베트이 그때 독립국가였어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중국이 순식간에 먹어버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이 진짜 좀 핵심 중에 하나가 왜 분단이 이루어졌는가. 예.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가치가 있는 나라였다면 예. 어느 한 강대국이 한국을 다 독차지하려고 했을 거겠죠. 그래 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소련이 안 그러면 한반도는 우리한테 넘겨라 하고 대신 그렇습니다. 딴 걸로 양보했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분단이 됐느냐?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뭐 좀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학계에서는 뭐 얄타에서 뭐 미소가 뭐 미락을 맺었다, 아니다, 뭐 포츠단을 맺었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구체적으로 뭐 38선으로 나누자 말자 그런 얘기 자체가 없었고 제가 얄타회담 같은 경우에도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그 스테티니어스가였는데 그 얄타담에서 한반도 얘기가 쓱 나오니까 굉장히 싫어했다는 겁니다. 뭐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데 왜 이게 우리가 뭐 얘기를 하고 있냐 좀 꺼내지도 그랬다는 얘기가 돈 오퍼더프라고 이제 그 한국에 그분이 이제 하셨고 그래서 그러면 결국 과정은 뭐 어떻게 됐냐면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일본이 이제 항복 선언을 하고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소련군이 확 진주를 해오니까 소련이 이제 이렇게 독일에 이기고 난 뒤에 이쪽으로는 그렇죠. 그 전쟁을 개입을 안 했죠. 안 했어요.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련이. 그러니까 미국이 당시에 보면 이제 이제 반격전에 나서서 태평양 전쟁에서 무슨 사이판부터 이제 뭐 괌부터 또 레이테 전투부터 뭐 파푸아 뉴기니아 전투부터 섬을 한 개씩 점령해서 일본군을 쫓아내는데 섬 하나 정리할 때마다 수천 명씩 죽었는데 맞습니다. 이제 유황도 이오지마 거기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죽었고 오키나와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전체를 점령하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50만 명이 전사한다 놓는다는 거예요.
전부 저것들이 뭐 대창 들고 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면 미국이 일본을 점령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핵폭탄을 터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터뜨리기 직전에 미국이 소련을 좀 참전을 해달라 하니까 이놈들이 핵폭탄 터뜨리기 직전에 이제 참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내려오는데 그런데 당시에 만주에 관동군이 한 30-40만 명이 근절을 했더라고요. 만주 지역에. 이 관동군의 이 전력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소련군하고 붙으면 소련군이 쉽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또 일본의 음모를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관동군이 만주에서 이제 물론 이제 뭐 표면적으로는 관동군에 있는 상당 병력들이 태평양 전선으로 빠져서 굉장히 전력이 약화되어 있긴 했지만 만약에 관동군이 선전을 해서 만주에서 소련을 막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극동아시아에서 소련의 위협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안 되니까 막 일본에서 가혹하게 할 수 있는데 만주를 넘겨주고 일본이 전략적으로 일본 본토는 온전하게 벗어나는 대신에 만주를 넘겨주고 하면 미국이 소련이 막 내려오는구나. 그러면 일본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좀 압박할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유화적으로 해가지고 좀 일본을 더 이렇게 그런 뭐 이런 음모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당시에 이 서독을 그래도 키워서 독일의 방패로 세워야 되겠다고 가고 그다음에 일본을 또 어쨌든 미국 밑에 또가 그렇죠. 이쪽에 또 중국하고 소련이 지금 위태위태한데 중국도 지금 이 국공 내전이 어찌 될 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방패로 세우려다 보니 일본을 지키려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아마 미국하고 물밑으로는 협상 조건이 많이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관동군이 어떻게 보면 보존을 한 채 일본 본토로 후퇴한다.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그냥 뒤로 빠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싸우면서 뒤로 빠졌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분단에 대한 논의가 사실 또 처음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1945년 처음 게 아니고요. 뭐 잘 알려진 얘기지만 임진왜란 당시에도 이제 명나라의 심유경이란 자와 이제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가가 가등청정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양쪽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뭐 토요토미 히데요시나 명나라 황제의 허락 없이 자기들끼리 이제 막 안을 만드는데 뭐 그러니까 심유경은 하삼도 그러니까 전라도 저기 충청도 경상도는 일본이 먹어라. 우리는 우리가 먹을게. 내지니까 고니시는 아니다. 한양 쪽은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서로 이제 알고알고 했었던 그런 사실이 있고 심지어 청일 전쟁 직전, 러일 전쟁 직전에도 그러니까 일본하고 그런 분할 협상이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가 잘 보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뭐 북한에 무슨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다, 뭐 수천조의 뭐 자산 가치가 있다 그러는데 그건 제가 볼 때 환상에 불과한 것 같고 만약에 정말 북한에 그런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그럼 그 북한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진작에 어떻게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러니까 결국 한반도라는 거는 당시까지는 그러니까 뭐 해방 때까지는 이거를 가지기는 좀 그렇게 뭐 귀중한 것 같지는 않고 남은 주장이 좀 지정학적인 위치가 그러니까 나누는 게 제일 최선이다. 일본의 그 정유재란이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이 물러가고 남쪽에만 좀 있다가 맞습니다. 왜 갑자기 다시 쳐들어왔는가라는 부분에 보면 서시마 도주 종이지가 협상을 중간에 섰는데 중국이 요구하는 것과 또 이렇게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요구하는 것을 이쪽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딱 한국의 문정권이 이 미북 사이에 이렇게 이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쪽에는 저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처럼 그때 딱 종이지가 그렇게 말을 해가 그래가지고 이제 양쪽을 해놨다가 그때 또 잠깐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 중국의 명나라가 일본을 가요. 가서 보니까 이것들이 영 말이 다르다니까 그렇죠. 이 풍신수길이 그냥 엎어버리고 그렇죠. 그 일본의 자기를 방해하는 다른 귀족들을 한국전에 다 투입해서 소모시켜버리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유재란을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항상 그런 부분이 지금 한국이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한국이 땅이나 이런 게 그렇게 옥토도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 캐파 크기도 보잘것도 없고 하니까 별로 먹을 게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반쪽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방 전에 소련군이 이제 대일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청진 등을 쭉 밀고 내려오는데 잘 알려진 얘기지만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선언 당시에 미군은 오키나와에 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섬에 있는 그 병력을 그래서 결국 9월이 훨씬 지나서야 이제 미군이 진주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단 며칠 만에 이제 스탈린이 그냥 부산까지 밀고 내려왔으면 미군이 어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뭐 얄타 회담 등을 통해서 미국이 왜 양보를 많이 했냐 생각하시지만 실제 그거를 저지하려고 하면 전쟁 외 무력을 동원해서 저지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동원할 무력 자체도 없었으니까 그냥 내려오면 되는 건데 그 미국 그러니까 군부에서 38선으로 우리가 분할해서 하자고 제안하니까 스탈린이 수용을 합니다. 왜 수용했을까요? 그러니까 돈 오퍼너퍼 얘기는 뭐냐면 스탈린한테 나름의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이제 서로 분할하기로 이제 정했음인데 일본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보면 그때 국경이 어디였는가 하면 오키나와 이 홋카이도 북해도는 당연히 일본 거고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그렇습니다. 사할린 섬의 예. 절반을 차지했죠. 절반 차지했죠. 그러니까 지금 사할린이 가스 나오고 그 한국에 붙들려간 징용사들이 많은 그 사할린 섬의 절반이 그때는 일본 땅이었어요. 일본 땅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러일 전쟁에 이겼으니까 그렇습니다. 벌써 거기 가가지고 얼마나 점령을 했겠어요? 그렇습니다. 한 40년 이상을 그렇습니다. 1905년부터 거기 사할린을 점령하고 있어서 일본 땅처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할린은 돌려받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스탈린 계산은 뭐였냐면 홋카이도까지. 예, 홋카이도를 어떻게 이제 분할 점령을 해서 이제 일본에 어떻게 분할할까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다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남한보다 막 일본의 홋카이도가 훨씬 가치가 있다 생각해요. 훨씬 가치가 있다. 땅 크기도 사실은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남한하고 홋카이도하고. 그래서 그 38선으로 분단이 된 거 그게 현실까지 이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미국의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 미소가 이제 군수와 전력이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전쟁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한반도의 분단은 결정 지어진 것이지 그거를 뭐 미국이 어떻게 했다 뭐 이승만 대통령이 분단을 뭐 기획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대해서 사실은 별 관심도 없었잖아요. 없었습니다. 한국이 뭐 중국의 일종의 반개민족,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면 뭐 저 라오스의 뭐 몽족 정도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당시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왕조가 없어진 지 오래된 나라. 그러니까 뭐 말도 꺼내지 말라고 얄태담이 이야기했다. 그거는 뭐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그러니까 38석이 그거진 그 계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기 미국 그 저기 뭐야 그 국방부에 이제 딘 러스크 대령을 포함한 실무진들이 한반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도가 없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도에 이제 그거 나와 있는 이걸 이렇게 보는데 거기 뭐 지형이 보이겠습니까?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일본 지도 구해갖고 예, 다 보는데 봤잖아요. 또 봤더니 그러니까 위도가 그 38선이라는 그 위도선이 예. 대충 가운데에 지나가니까 여기로 하자. 서울은 남쪽에 있고 공항 예. 있고. 예. 자, 그래 됐는데 자, 얄타 회담이 양보를 했다 뭐 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렇게 많은 이제 경론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45년 2월 4일부터 11일까지 이제 얄타 회담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사실 그 당시가 물론 이제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뭐 종전 그러니까 독일과의 종전은 뭐 한 3개월 뭐 이렇게 되면서 뭐 확실한 상황이 아니었냐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상황이 어땠냐면 뭐 아시는 분 많겠지만 벌지 전투가 1944년 11월 독일군의 대반격, 아레덴 숲에서 대반격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 1945년 1월 27일에 종료하는데 요 전투에서 미군 사상자만 해도 10만 명. 그다음에 이오지마 전투가 이제 2월 19일부터 벌어졌어요. 유황도요? 그러니까 유황도 전투 그다음에 오키나와 전투가 곧 이어지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래도 전투 결과를 보면은 그래도 뭐 병력 손실량 비율을 따지면 미군이 이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일본군이 항복을 안 하니까 끝까지 극렬 저항하고 극렬 저항하니까 사상자 비율로는 미군이 압도적으로 우위인 건데 이 희생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근데 그것조차 아예 이오지마 전투에서는 사상자 수가 미군이 일본군보다 많아집니다. 예,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끔찍한 거죠. 이 점령하려다가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고 대마어마한 대가를 치는 거죠. 소련은 이제 등 빠져가지고 등 이렇게 두들기면서 쉬고 있고. 그러니까 뭐 왜 루즈벨트가 또 스탈린을 왜 전쟁에 끌어들였냐고 좀 막 말씀하시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막
이제 뭐 100만 명, 200만 명이 죽거나 다치는 그 결과가 예상되는 걸 고려했을 때 미국은 연합군의 일족으로 독일한테는 이겼는데 소련도 싸우고 다블루스가 독일 하나만 조졌는데 마지막 남은 일본 정투에는 다 빠져버리고 미국만 남아있는 객이 돼버리고 지금 그런 미국이 상황이 끔찍한 상황이 끔찍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소련을 끌어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소련이 극동아시아에 진출하게 되고 결국 이제 그런 것도 결국 분단과 6.25로 이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차라리 이승만 대통령이 분단을 기획하고 음모해서 실현할 정도로 이승만 대통령이나 대한민국의 지위가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관심도 없고, 예?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키신저가 쓴 이제 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 한국 전쟁에 대해 나옵니다. 거기 내용의 총 요지는 딱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제가 그 복잡한 이론까지 제가 뭐 이해했던 생각은 없는데 제가 느낀 요지는 이겁니다. 왜 미국이 한국 같은 땅에서 미군 그 귀한 젊은이 5만 몇천 명을 죽여가면서 얻은 게 뭐가 있냐.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한탄이 그 글에 곳곳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 사람들의 입장이 딱 그랬고 이제 그나마 미군 젊은이들에게 5만 3천 명이 희생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미국이 좀 대한민국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정말 많은 이제 서로 도움도 받고 했는데 정말 2019년 지금에 서로 진짜 이게 동맹인지 뭔지 모를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니까 저도 막 이런 생각만 하면 그런데 그때 뭐 한국군이 이제 한국의 독립군이 상해 뭐 중경 임시정부에 이제 참전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의 OSS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 사람들이 한국전에 참전했으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방을 시켜서 분단이 안 됐을 거다. 그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백범일제 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제가 그 분의 어떤 고귀한 뜻을 제가 비판하거나 폄하하심은 전혀 없는데 현실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딱 일례로 폴란드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데 그러니까 폴란드가 이제 독일과 소련에서 점령당하고 나니까 상당수의 이제 체코도 마찬가지였지만 망명 정부를 영국 망명 정부가 하고 특히 이제 뭐 정말 영국이 어려울 때 그 브릿지 머나먼 다리 브릿지 쿠파 거기에 보면 폴란드군이 거의 패전은 당했는데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나중에 독립을 하려고 거기 낙하해서 1000여 명 이상이 뭐 죽잖아요. 그러니까 브리튼 전투 아시지 않습니까? 그 독일군하고 공중전에서도 그 폴란드 공군들이 엄청 그 당시 그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영화 거기 얼마 전에 거기 폴란드 공군 조종사들 이야기 나왔어요. 그 영화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워낙 많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머나먼 다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폴란드 군이 쓰여진 상황인 건데 이게 뭐 좀 공을 세우거나 좀 상황이 좋을 때나 영국 본토군이 앞장서가고 주요해야 이탈리아 전투 같은 게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이제 한국 땅에서 멋있게 할 때는 영국과 미국군이 다 하고 카시노 그 전투 그렇게 막 독일군 잔당 소탕하고 막 그럴 때 다 폴란드 그 병사들이 다 희생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미안했던지 처칠도 스탈린한테 만날 때마다 좀 폴란드 좀 잘해 좀 해달라. 잘 좀 해달라. 진짜 미안하니까. 왜? 근데 폴란드를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소련이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그러니까 무력으로 쫓아내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소련이 당시 폴란드에 이 임시정부와 연관된 세력을 다 소탕을 시키려고 폴란드 바르샤바 공기가 있었을 때 바르샤바 강 바로 앞에까지 와놓고는 진입을 일부러 안 하고 독일군이 다 잔당들을 거의 소탕하고 항복을 받을 때까지 소련군이 손 하나 까딱 지켜보고 다 죽으라는 거지. 너네들 이 폴란드 상해 임시정부처럼 이 런던 임시정부와 연관된 너네들은 다 죽어야 된다. 비공산 이제 그 저항 세력은 다 죽어라.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들을 거의 포기하는 쪽으로 갔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폴란드처럼 이렇게 정말 그 폴란드 청년들이 그 많은 숱한 희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산 치하에 그렇게 속절없이 떨어질 수 없을 때 글쎄 뭐 그 당시에 뭐 OS에서 훈련을 받은 특수 요원들 광복군들이 오셔서 물론 많은 기여를 했겠지만 그러니까 그거 자체 해방하고 분단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관계가 있기가 어렵다는 게 그때 당시에 중경 임시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9월달에 올라고 미국의 그 OS에 관계되던 그 공군 장교들한테 협의가 돼가 그 사람들 뭘 모르고 비행기 한 대를 내줘서 오다가 불시착했잖아요. 그렇죠. 중국에. 그래서 못 와서 그 또 비행기 내달라 하는 차에 미국 정부에서 귀국시키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몇 달 뒤에 다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실제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예.
자, 오늘 모처럼 한국의 새로 쓰는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통해서 이승만 폄하에 대한 김용옥의 이야기를 반박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역사적인 한 순간순간을 우리 임 변호사와 좀 가끔씩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